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꾸준히 늘고 있는 노인 학대 실태와 함께 예방책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와 손명동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노인 학대라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노인 학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1조 2, 제4호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신체적, 또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니면 성적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착취라든지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라든지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이 방임 중에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러한 자기 방임 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이 자기 스스로 방임을 한다, 자기 방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 자기 방임 네 글자만 들어서는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 자기 방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자기 방임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아니면 돌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 자신이 의료처치나 아니면 그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그런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르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건강에 치명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여기에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네네. 최근에 바로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외부 활동들이 위축되니까 바로 자기 방임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존을 사실 포기하는 경우를 좀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가 위축이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살 낙이 없다. 아니면 우울이라는 것이 더 크게 위축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인 학대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노인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약 9만 9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건수 중 34.9%는 실제 학대로 판정이 됐고요.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판정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돼 종결된 후로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재학대 건수도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노인 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데 광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624건으로 2018년 150건, 2019년에는 206건, 2020년에는 268건으로 매년 3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네, 노인 학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누가 왜 노인 학대를 저지르는 건가요? 예. 학대의 발생 장소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또 낮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요즘 현상이거든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가정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배우자나 아니면 아들 또 딸이 학대의 주 행위자로 조사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떤 폭력으로 표현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르신의 오랜 어떤 질병이나 이 치매로 인해서 돌봄의 어려움을 폭력으로 또 표출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음주 상태로 인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학대하면서도 학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밀접하게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면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애초에 이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이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인데요. 제가 두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해봤더니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또 노인학대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에는 법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지만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학대인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는 총 8,423명이었습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들로 27.2%를 차지했습니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범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노인학대 범죄는 좀 특이한 내용으로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노인들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노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거나 주거지가 독립적이지 못한 노인들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낙인을 찍히기가 두려운 부모들은 결국에는 자식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노인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판정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노인학대 대응 체계는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노인보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학대 신고가 되면 2인 1조로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현재 한 건에 2건 사이, 일주일이면은 한 12건 정도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원들이 신고 접수를 받고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조사하고 들어오면은 하루에 한 건 정도 조사하게 되면은 하루가 일정이 다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38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광주광역시는 한 곳뿐이고 전라남도는 순천시와 무안군 등 2곳을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 직원들이 받은 1인당 평균 신고 건수는 무려 62.4건, 상담은 672.2회나 실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특히 중요한데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해서 보호하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광주 쉼터도 정원은 5명인데요. 저희가 응급 상황이 많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6명까지도 보호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잠깐씩은 저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야간 근무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쉼터 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4분이서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시설에서 야간 근무까지 하니까 인력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행정과 어르신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19곳뿐입니다. 게다가 쉼터별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은커녕 사후 대응조차도 허점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사회와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내가 노인학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어두운 곳과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노인학대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는 어르신은 없는지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영상 초반에 이 피해 노인들의 사진을 보니까 참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방이 최우선 과제겠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대응 체계가 조금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방금 보셨겠지만 사실상 아직 노인 학대 대응 체계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열악한 수준을 넘어서 그 심각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무시라든지 아니면 방임과 같은 이런 정서적인 학대와 경제적인 학대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 학대 상황에 대한 이런 전폭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인권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이지만 이런 어떤 현실을 뒷받침해주는 제도들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학대 신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학대 행위자 상담이라든지 또 교육 및 또 사후 관리 등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든지요. 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들을 이제 확대를 해서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도록 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만 보더라도 대응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특히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다 보니까 이웃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노인 학대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 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구체적인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야만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예를 들면 혹시 시설에 내 부모님께서 거기에 입소를 하셨다. 그런데 면회를 가셨죠.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확인해 보니 얼굴에 또 양팔에 아니면 손목에 알 수 없는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치매로 새벽에 홀로 집을 나서서 또 길가에 앉아 있을 때 혹시 학대 행위자가 그런 어르신을 보면서 무능하다라고 할지 아니면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심각한 욕설을 하고 또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을 해서 때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때도 바로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을 발견한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툼이나 욕설 같은 큰 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또 어르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 어르신의 물건이나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동들도 바로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을 말씀하시면서 이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112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네, 노인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112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인 학대 관련 전문기관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국번 없이 1577-1389를 누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고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인데요.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고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1577-1389번과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노인 학대를 좀 예방하려면 어떤 점들이 보완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일단 신고 의무자 교육의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신고 의무자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죠. 노인 학대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또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르신 당사자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더욱 강화된 노인 인권 교육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